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특별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런 것을 앞에 내세운 사람들도 있죠. 이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 혹은 경제 패러다임, 듣다 보면 마치 경제 전문가쯤 돼야 알아들을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의 어떤 방향, 대단히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래의 경제 정책, 그것을 조금 더 꼼꼼히 국민의 생활을 챙기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거의 완벽하게 국민의 생활을 챙기겠다, 일단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이 그냥 듣기에는 둘 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좀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명확하게 특징을 잡아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적정 과세를 하겠다 하는 측하고,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하게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경제 수탈 할 때 그 말입니다. 수탈형 중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형, 그리고 이런 유형, 이렇게 두 가지다. 지금 보기에는 적정과세보다는 수탈형 중과세를 하겠다 하는 후보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과세는 개인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라, 지금까지 봐왔듯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안 좋든지 능력이 좀 부족하든지 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거는 세금의 형태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적정과세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것이고, 수탈형 중과세의 경우에 지원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익숙한 표현이 될 겁니다. 정권이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좀 과장을 해서 설명을 하면, 국민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리고 밥을 달라 하면은 입에 밥을 넣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농사를 지어야 쌀이 생기고 밥을 지어야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험하고 어렵고 한 것들은 정권이 책임지겠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가 맞죠? 그러면 꿈은 원래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와 같은 꿈은.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계속 꿔야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오늘은 꿈만 꾸고 언젠가 진짜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꿈을 안 꾸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 꿈을 반드시 꾸자. 그러면은 꿈을 꾸는 과정은 수타령 중과세는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수타령 중과세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숫자가 많은 수타령 중과세 쪽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수타령 중과세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 국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나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아래쪽은 지원을 받는 자,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서 세금을 받을 것인가? 보통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납세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타령 중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 세금을 전체에서 받지 않고 이 상층부 여기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여기가 납세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뉩니다. 지원하는 것을 전체 지원을 100% 납세자를 포함해서 이런 방식이 있고 지원을 50% 혹은 그 이하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층이 보인다. 여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층이 되는가? 그렇게 보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등장한 수타령 중과세의 특징입니다. 납세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납세자보다 지원받는 사람 혹은 세금 납부 않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면 사람 숫자로 봤을 때 여기서 불만을 하겠지만
이 불만은 아주 작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하든지 찬성하니까 불만이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정책을 펼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덜 위험하죠. 비교적 안전하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것이 조세 시스템만이 아니고 경제 시스템을, 경제 체제를 바꾸는 아주 변혁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덜 위험하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금 내는 이 소수, 아주 부유한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들만 불만이고 나머지는 불만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한 표씩인 이 선거 상황에서 이들이 거의 죽거나 말거나 이런 정책은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변혁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뀌어버리고 경제가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도 역시 바뀌어가게 된다.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것이죠. 우리 국민은, 유권자는 이 수탈형 중과세 이것과 적정과세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수탈형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후보들, 그리고 적정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후보들,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그러한 제도가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이 공정한가 이렇게 되겠죠. 법 집행이 공정하다 하는 이야기는 법을 법 그대로 집행한다. 이럴 때 공정하다고 합니다. 법을 비꼬지 말고 법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법을 법 그대로 집행을 할 때 공정하다고 한다. 그러면 수탈형 중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적정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야 하겠죠. 누가 법을 법 그대로 집행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에는 현재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설령 수타령 중과세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이 수타령 중과세 이쪽을 주장하는 후보자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타령 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 정권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거둔 돈을 재원으로 해서 정권이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런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보통 지금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2007년 경에도 소개는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소셜 웰페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마 사회복지,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이름을 들으면 어쩐지 친숙하게 여겨지고, 이것은 경계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셜을 사회라고 풀이를 해서는 그 뜻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회를 단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아니고 집단이라고 풀이를 해주면 그 뜻을 더 정확히 나타내게 됩니다. 집단복지, 이렇게 되죠. 이 집단복지를 현재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이 수타령 중과세, 여기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복지, 신형 복지, 뉴, 네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복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기본은 공산경제입니다. 이게 다 경제 안에서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것은 공산경제다. 그러면은 이 수타령 중과세,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정권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재명 후보, 지금은 도지사인데 선거운동 단단히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 수타령 중과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 세금을 걷느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데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부동산세, 또 탄소세, 그리고도 좀 더 필요하다면은 목적세를 신설해서, 그래서 이 기본소득 이것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이 국토보유세, 부동산세 이것은 그 부동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내겠죠. 탄소세는 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목적세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부담을 할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 낼 만한 돈이 있는 사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청년의 개념을 좀 19세에서 29세 이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청년 이외, 그러니까 국민이 청년과 청년 아닌 자로 나뉘게 되죠.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를 차별하고 있긴 하지만 주는 대상은 전 국민이구나. 그렇죠? 100% 줍니다. 이 말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포함해서 100% 준다, 이런 뜻이죠.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 배당이라고 합니다. 국민 배당 시스템, 국민 배당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국민 배당이라고 100%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균등하게 준다는 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1년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청년은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국민 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죠. 이걸 또 가족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가족이면 이게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단복지라서 하여튼 머리가 통째로 집단주의적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의 바탕을 흔들어 놓는 뒤집어 엎는 방식입니다. 이거 해서 뭐 하는 것일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는데 그것도 세금 내는 사람한테도 주고, 이 세금이라는 것은 특히 격차가 있고 생활 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돈이 많다, 그래서 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받는다.
무엇인가 이게 그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무슨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행위다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특정 이념의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해두죠.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해보는 것은 대단하죠. 한날 한시에 전 국민이 다 창문을 열고 나와서 오른손을 들었다.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돈 많은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다 나와서 이거를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권이 주는 돈을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념의 종교의식이다. 이 국민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뒤집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팽개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은 그 후보자들 결국은 같은 이 수타령 중과세주의자들 그 사람들도 지금 경쟁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왜 부유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자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은 국민배당입니다. 국민배당, 납세자건 말건 특정 이념의 종교의식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100% 주는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균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는 스스로 깼습니다.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준다고 했죠. 나머지 전 국민은 100만 원씩 주는데 스스로 균등을 깬 것이죠. 그러면 균등하게 주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애초에 미달되고 맙니다. 불성립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러한 변형 때문에 국민배당의 이념, 이 균등의 이념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스스로 망쳐버린 겁니다. 실패한 이론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납세자는 빼고 저소득층에게 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100% 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균등이 아니다, 평등이 아니다, 왜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가 하고 비판했던 것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후보가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자보다 좀 더 전면적입니다. 이 수타령 중과세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데 전면적이다. 이름하여 국민 품격 프로젝트.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족한 사람에게는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역시 여기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면은
수탈형 중과세인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토보유세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보유세에서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의 그 종목, 그것이 뭐 대지인지 임야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토지에 대해서 무조건 균등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다른 것도 엄청나게 걷겠다고 합니다. 법인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중과세하겠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거는 최고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탄소세, 빅데이터세,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보유세, 이거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걷어서 더 많이 거두면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후보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 100%에게 주는, 균등하게 돈을 주겠다. 그래서 국민 배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국민 배당, 추미애 후보도 국민 배당, 이 100% 균등하게 준다는 데서 국민 배당이 나온 겁니다. 추미애 후보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국민 배당인 한은 이론을 제대로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한 듯이 보이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 배당은 전 국민 똑같이 빠짐없이 준다는데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설명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수탈형 중과세, 집단복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신복지 혹은 새로운 복지라고 부르고, 이것은 내내 공산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공산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거를 새로운 복지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복지, 이 집단복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산경제이기 때문에 균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의 통일적이라고 해야 하겠죠. 균등을 추구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처럼 100%에게 균등, 이것은 이제 좀 더 공산주의 경제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이고, 유승민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100%로 가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인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렇게 해서 하위 50%가 있다. 그러면 상위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하위 50%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칭은 공정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고 유승민 후보는 공정소득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유승민 후보도 수타령 중과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지금 하위 50%를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다 걷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이론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가령 국민이 있는데 이만큼이 소득이 3만 불이다. 3만 달러다.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서 수타령 중과세 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느냐? 이 사람들의 소득이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두 칸은 소득 3만 달러가 되고 맨 위에는 좀 여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뾰족한 부분은 깎여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기준점이 예를 든 겁니다. 소득 3만 달러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요 중간층 요 사람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부과를 안 합니다. 여기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금은 수타령 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죠. 요 층에서 밑에 층을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다 채워줘야 되니까.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을 니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NIT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 마이너스 이거를 양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음의 세금 체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방식이 복지인가? 이 사람들이 이 중간층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복지를 넘어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금으로 이 복지를 다 포함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복지는 존치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앞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 부조라든지 또 기초생활보호라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기존의 복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득 수준을 이 중간층, 기준층하고 똑같아지도록 퍼부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니트 하에서 주어지는 것은 복지가 아니고 균등화 이런 것이 됩니다. 이 균등화라는 것을 업그레이드된 신복지, 유승민 씨 같으면 새로운 복지, 이재명 씨나 추미애 씨는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복지가 아니고 균등하다. 복지 플러스 또 다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내내 수타령 중과세인 것이고 공산경제를 바탕으로 하죠. 이것을 신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하고 같죠? 새로운 복지나 신복지나. 이 신복지 역시 집단복지이고 균등을 지향합니다. 수타령 중과세. 이낙연 후보는 정말 요 NIT 시스템 이거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유승민 후보하고 거의 겹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설명으로 가져오면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고 있죠. 유승민 후보도 아마 같은 뜻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토 보유세 이런 거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산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집단복지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결국은 요 니트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고, 가장 이 경제적인 이론을 이 세금 체계 이거를 이제 좀 오래전부터 들여온 사람이 유승민 후보일 것 같고, 이낙연 후보도 이거를 받아들였다. 아마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복지, 새로운 복지,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존의 복지 시스템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다. 이거를 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기존의 복지는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빠진 부분도 채우고 또 그 요구하는 기준도 올라가고 해서 이 복지는 과거 어느 수준에 멈춘 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자. 바로 균등화,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복지, 새로운 복지라고 하는 말은 복지가 아니고 균등한 세상, 공산경제, 이렇게 풀이를 이걸 바꿔 넣으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국토 보유세, 그 다음에 공정소득 혹은 국민배당,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수타령 중과세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균등화를 원할까? 이것은 사회 개조를 하겠다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국토 보유세라는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혹시 국유지를
국유지를 보유했다는 뜻인가? 국토라는 것은 국유지 개념이죠. 현재 우리 국민이 토지 소유자인 국민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지 국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제 알겠죠. 사유지가 부정된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사유지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이 사유지는 이제 없어진다. 그게 국유지가 되는구나. 국유지를 보유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공공용지나 국유지 같은 거 사용하면서 돈 내는 거 하고 사실은 이름은 보유세인데 사용료가 되겠죠. 어차피 소유 못하니까. 보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소유가 아니고 점유 내지는 사용, 여기에 가깝겠죠. 그런 국토 보유세를 받겠다.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이게 내 땅에 있던 내 집이고 내 땅이다 했는데 갑자기 국토 보유세를 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소유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은 소유자가 누굴까? 소유자가 바로 돈 받아가는 사람이겠죠. 돈 받는 자. 이게 소유자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국가를 대신해서 정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토지가 국유나 공유로 됐다. 그 공유는 모두가 주인이다 하는 공유가 아닙니다. 관공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이게 바로 토지 국유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금 이름 바꿔가지고 사유지를 국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도 소유 안 한다. 다만 우리는 보유세를 받을 뿐이다. 이러면 국민들은 이야기해야 하겠죠. 내가 손에 황금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건 그냥 쇳덩어리다. 이렇게 바꾸면 나는 이제부터 쇳덩어리만큼의 재산밖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국유제는 현행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개헌의 목적 속에는 이런 큰 그림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국유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토지만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토지 소유를 국토 보유로 만들어 버렸죠. 국토 보유세가 나온다. 이것은 거의 통일된 그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 수타령 중과세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은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다 찬성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 소유라는 개념은 국토 보유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미 나와 있죠. 부동산 소유라면은 소유에 관한 세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보유세로 이미 이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유와 소유의 법적인 의미, 그 차이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부동산 보유라고 할 때는 물론 토지와 건물이 들어가죠. 근데 토지를 분리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물로 좁혀지게 될 겁니다. 건물은 어떻게 하는가?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보유세로 해가지고 그냥 개념상 소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소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시작부터 임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중산층을 위한 커다란 임대주택. 충분히 중산층의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호화로움도 갖춘 그러한 임대주택.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신소유를 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임대, 공기업 임대, 지자체 임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국유 내지 공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가는 것이냐? 종국에는 사유재산제 철폐로 갑니다. 이거 역시 현행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겁니다. 사유재산제 철폐 그러면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러겠죠. 우리 집에 내가 가진 재산을 뺏으러 오면은 결사적으로 싸우겠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제 철폐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에 국민 순자산이라는 것이 있죠. 국부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2020년 말 기준으로 1경 7,722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앞에서 봤던 이 토지와 건물, 소위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그게 이렇게 반이라고 했을 때 반하고 또 반. 이만큼. 요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 순자산에서 74.8%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한 달에 한 사람당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토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하면서 다 넘겨가서 사유재산제 철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이거 할 테니까 대통령 뽑아달라고 하죠. 토지, 건물, 부동산 넘어가면 74.8% 사유재산 다 넘어가고 없는 겁니다. 나머지 지킬 수 있겠죠. 이렇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로 때리고 법인세, 중과세하고 보유세 할 수 있는 만큼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으로 나머지 가지고 있던 것들 계속 뺏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을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손을 대느냐. 사유재산제 철폐가 부동산만 살살해서 넘겨가면 74.8%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이 국유화가 되면은, 국유가 돼버리면, 이거는 사유재산은 해골만 남습니다. 이거를 형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에 뭐 이 말 저 말 집어넣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낙연 후보도 토지 공개념 못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개념이 아닙니다. 이 신복지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공산경제다 그랬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 무슨 옛날에 구소련에서 하던 공산주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21세기형인 것이죠. 이 공산주의의 그 원본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제 공산주의 하는 데도 많죠. 공산주의 원본이 있다. 그랬을 때 가장 이 원본에 많이 들어간 것이 추미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독자적인 형태. 그것이 유승민형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에 어차피 뿌리를 받고 있죠. 유승민형. 그 다음에 이 추미애형하고 많이 닮아 있으면서 공산주의 원본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 이재명형입니다. 이재명 스타일. 그 다음으로 이낙연 스타일이 있는데 이낙연 스타일은 이재명형과 유승민형에 걸쳐 있지만 추미애형은 그렇게 많이 걸쳐 있지 않은 듯도 보입니다.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놓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공산주의 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지금 이 4명의 후보 또 내내 이러한 그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신복지, 새로운 복지를 주장하는 수탈형 중과세 후보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만 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 뺏으려고 하면은 무지하거나 혹은 선거 때 갑자기 휩쓸려서 이 부동산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싸우면. 그러나 이 얼마 안 남는 25% 정도 되는 사유재산 이거 철폐하려면 아마 혈투를 벌여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내놓지 않겠죠. 국민도 괴롭고 정권도 괴롭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국민도 상당히 죽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당장은 토지, 건물, 부동산은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깨닫고 지키면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 야금야금 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전 국민 100% 균등, 국민 배당, 그거 쉽지 않죠. 당장은 이 정도입니다. 좀 심한 사람은 이제 한 달에 한 80만 원 주겠다. 이거 어렵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한 8, 9만 원 주겠다. 아마 8, 9만 원 이게 현실적이긴 할 겁니다. 이거 왜 주느냐? 종교의식이라고 했죠. 이념적 공산주의 종교의식. 공산주의 사상을 체험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정권이 밥을 주셨어요. 어린이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국민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정권을 어버이 수령으로 바꾸면 이제 제대로 보이겠죠. 어버이 수령님이 쌀밥을 주셨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버이 수령님 하면은 그 쾌쾌 먹은 공산주의 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거 21세기 신가다. 이런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넘어갈 리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 지원금 받고 보유세 하는 거 갖고 지금 일단은 하고 퍼센트만 조절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싸우는 겁니까? 사유재산제 철폐된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들 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겁니다. 10%에게 받겠다. 일단 꽝 때린 다음에 막 저항하면은 그러면 한 3%에게 받겠다. 이렇게 물러서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3%가 부동산 보유로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은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싸움인 것이죠. 모르면, 사상성이 투철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지면 빼앗기고 빼앗기면 결국은 발 디딜 영토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수타령 중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내가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 절대다수. 그런데 나중에 집에 사용하는 숟가락 숫자까지도 법에 따라야 하는 날이 온다. 균등하기 위해서. 이건 평등도 아니고 균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뻔한 사실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알고 싶다면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읽으면 됩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각 캠프들, 이 수타령 중과세에 찬성하지 않는 측에서는 지금은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과거식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반박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지금 앞에서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총알이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